물질 만능주의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다른 어떤 가치보다 물질적인 것이 우선되고 인간이 가져야 할 본연의 가치를 상실한 채 인간을 경시하는 풍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 만능주의가 가족 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죠. 돈풍 꽤나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찾아와서 얼굴이라도 비춘다는 우스갯소리는 우리네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또 돈에 절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김정자 할머님의 이야기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경험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자라고 합니다. 저는 장사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960년대 후반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시작하신 부모님의 막내딸로 태어났지요. 정자야, 너 이게 얼만 줄 아냐? 140원이요. 그래, 140원이다. 이게 딱 140원의 가치다, 이 말이야. 가치요? 가치, 이놈아. 값어치를 한다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막 말을 배울 때부터 돈부터 가르치셨습니다. 못 배운 상놈이라고 장사치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저희 부모님은 곧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보다 셈을 먼저 가르치셨고 모든 가치는 돈이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회계 같은 거 배우기 싫은데요? 예끼 이놈아, 돈 만지는 일이 나중에는 제일 대우받을 거래도. 위로 오빠 셋, 유일한 딸이었던 제게도 아버지는 공부를 끝까지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공부를 시켜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아니 정자야, 너 안 자고 뭐하니? 또 책 읽는 거야?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 보면 또 불호령 떨어진다. 감상적인 건 아무짝에도 도움이 없으시다잖니. 엄마, 저는 문학이 세상을 구할 거라고 믿어요. 저도 유명한 여류 소설가가 되고 싶어요. 그냥 취미로만 해라, 응? 어차피 무얼 하든 시집 가면 그만인데 뭐하러 아버지랑 나를 세우냐. 저는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글을 떼고 난 뒤부터는 책을 늘 끼고 살았지요. 한때는 문학소녀였고 또 한때는 작가가 되기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의 연애 편지가 제 손에서 탄생했던 것은 지금도 전설적인 농담거리랍니다. 아무튼 그 꿈은 아버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저는 일찍 은행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취직한 지 일주일이나 됐을까요? 은행장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미스 김, 미스 김은 연애하고 있는 남자가 있나? 네? 아니, 애인이 있느냔 말이야. 아니요, 아직 어린데 무슨. 그럼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보겠나? 네, 자네가 일하는 것도 보고 또 자네 부모님 이야기도 익히 들어서 나는 미스 김이 참 마음에 든다네. 저는 몹시 당황하여 대충 얼버무린 채 은행장의 방을 돌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얘 정자야, 오늘 너희 은행장이 널 부르지 않든?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내가 다니는 교회에 그 은행장 고모가 다니더구나. 무슨 말 끝에 우리 딸도 거기에 다닌다 했더니 자기 오빠랑 이야기한 모양이야. 오빠면 그래, 그 은행장 말이야. 그 집 아들이 어릴 때 몸이 조금 약해서 집에 오래 있었대. 그래서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숫기가 없어서 연애 한번 못 걸어보고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요? 얘는 그래서라니. 한번 만나보라 이거지. 가볍게 만나봐. 아니어져도 아무 말 안 할 테니. 그래도요, 선이라니 아직 일러요.
너희 아버지가 은행장 아들이란 말만 듣고 벌써 콧구멍이 벌름거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얘. 그날 밤 잠들기 직전까지 만나보라고 노래를 부르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결국 그 선자리에 나가고 말았어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에서 처음 본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것처럼 뽀얀 얼굴을 한 귀공자 같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순철이라고 합니다. 은행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 저도 아버지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듣던 대로 참 미인이십니다. 저는 그의 말 몇 마디에 얼굴이 발그레해졌고 헤어질 때쯤엔 이미 사랑에 빠진 뒤였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속전속결로 결혼을 진행했어요. 지역에서 방귀 좀 낀다는 유지의 외아들, 까탈스럽고 유난스럽지 않을까 친정에서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말로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이었죠. 그런데 몸이 어찌나 약한지 조금만 무리를 하면 이틀 넘게 몸져 누울 정도였죠. 몸이 쇠약하다는 게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 건강을 물을 정도였죠. 아가, 그 별다른 소식은 없지? 예? 아, 아기 말씀이세요, 어머님? 응, 우리 순철이가 워낙 허약해서 아무도 네 탓할 사람 없으니 걱정 말아라. 당시만 해도 자식을 낳지 못하면 구박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만 저는 남편이 워낙에 허약하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오히려 제게 미안해하실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던 건지 아이가 금방 들어섰습니다. 제 나이 23세 낳은 아이는 아들이었죠. 그때 남편 나이가 28. 참 좋은 나이였죠. 아유, 그놈 진짜 예쁘게 생겼다. 애 엄마를 닮아서 참 이쁘게도 생겼죠. 어머, 순철이 말하는 것 좀 봐요, 형님. 아주 팔불출이에요.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우리 새아기 닮아서 예쁜 거 맞지 뭘. 말은 제대로 했다. 아이는 집안 어른들의 예쁨을 한 몸에 받아 무럭무럭 잘 컸습니다. 다만 제 아빠를 닮아서인지 기관지가 참 약했어요. 한번 감기에 걸렸다 하면 고열에 시달렸고 여지없이 병원에 가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아휴, 날 닮아서 이 녀석도 이렇게 자주 아파서 어째? 당신이 고생이 많아요. 내가 미안해요. 그런 말 말아요. 그래도 병원에 바로바로 와서 치료받으면 금방 나으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그렇게 아이가 무럭무럭 커서 초등학교에 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키도 작고 잔병치레도 많았지만 그래도 공부는 곧잘하는 아이였어요. 키가 작아도 좋고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커주어라 기도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엉뚱한 데서 터졌어요. 여보, 당신 기침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데 가래도 몇 달 전부터 계속 끓잖아요. 저 아래 심 선생님한테 다녀왔는데도 그러네. 한약방만 다니지 말고 큰 병원을 좀 가봐요. 어디를? 우리 사촌 오라버니 중에 대학병원서 의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로 가요. 네? 남편은 영 깨름칙해 했지만 왠지 심상치 않은 느낌에 제가 빡빡 우겨 남편을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폐암입니다. 자세한 건 좀 더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남편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5살, 창창한 나이에 말이죠.
여보, 뭐라도 해봐요. 당신 몸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수술도 해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잘 먹고 운동도 조금씩 하면. 나는 글렀어. 난 태어날 때부터 이럴 운명이었던 거야. 그나마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만큼 살았어요. 남편은 삶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어요. 너무 답답해 시어른들을 붙잡고 하소연도 해봤지만 그건 역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였어요. 어머님, 정민애비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수술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포기했어요. 어떡해요, 저? 아가, 정민애비는 우리 순철이는 이만하면 살 만큼 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곧 순철이 초등학교 입학인데 아빠도 없이 학교 다니란 말씀이세요? 순철이는 원래 20대에 죽는다고 했어. 장가만 들면 그나마 자식이라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서둘렀던 거다. 우리는 더 이상 여한이 없어. 그때도 이미 병원에서 오래 못 살 거라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더 살았잖니. 알고 보니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남편은 어디를 가서 점을 보나 20대에 요절할 팔자라고 했다더군요. 장가를 잘 들면 생을 조금이나마 연장할 수 있다는 말에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저를 며느리감으로 드린 거였습니다. 식구들은 모두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편안하게 그이의 죽음을 기다리고 맞이했어요. 그 죽음이 무서워 안달복달하는 제가 이상할 지경이었죠. 남편은 폐암 진단을 받고 정확히 5달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정민이 아빠. 나 어떡하라고 이렇게 일찍 가요. 저는 그의 영정사진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은행장이었던 시아버지는 남편이 죽자마자 저를 딸처럼 옆에 끼고 다니며 땅 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 알아 뭐 했으나 싶었는데 이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땅을 사고 파는 장사치가 큰 돈을 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친정 부모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모든 가치를 돈이 결정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제 몫으로 챙겨주신 재산과 남편이 죽으며 넘겨받은 유산으로 땅을 사고 팔았습니다. 셈법의 발단은 친정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던 걸까요? 저는 땅을 사는 족족 땅값이 올랐고 가장 좋은 값에 되팔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명한 복부인 중 한 사람이 되었죠. 주변에서는 그런 저를 두고 정말 많이들 부러워했어요. 아유, 정민 엄마는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는 땅마다 값이 올라요? 이번에 저기 압구정에 빌딩도 하나 샀다죠? 꼬마 빌딩인데요, 뭘. 에이, 꼬마 빌딩이고 뭐고 간에 빌딩은 빌딩이죠. 세상에, 어쩜 그렇게 수완이 좋으세요? 뭐, 운이 좋은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를 닮은 건지 어릴 적부터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였는데도 아들은 몸이 약했어요. 천식도 심했고 기흉 때문에 수술을 2번이나 받았죠. 저체중 때문에 군대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30살이 된 해 어느 날 자기 여자친구라며 아가씨를 하나 데려왔더군요. 엄마, 지은이에요. 지은아, 우리 엄마야.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까무잡잡하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 운동을 많이 했는지 탄탄해 보이는 몸,
그리고 어딘가 그늘져 보이는 얼굴. 그 아이는 어딘가 묘하게 우리 아이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쩌다가 만났어요, 두 사람은?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저 작년에 일본 여행 갔을 때요. 지진이 나서 너무 놀라서 갑자기 공황이 왔는데 이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제가 간호사거든요. 환자를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꼭 사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사과와 감사는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날 저녁을 사고 어쩌다 보니 연애까지 하게 됐어요. 아들은 그 아이에게 푹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쩐지 얼굴에 드리운 그늘이 마음에 쓰였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고요. 아니요, 두 분은 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금은 어머니랑? 아니요, 저는 쭉 할머니랑 살았고요. 어머니는 일찍이 제가 하셔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 이 사람 외로운 사람이지만 제가 그 외로움 채워주면서 살고 싶어요. 모자란 점을 채워주고 살겠다는 아들의 말은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제가 말린다고 들을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제 아들의 눈을 보니 알겠더군요. 저는 결혼을 승낙했고 아들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를 두고 주변에서는 크게 말렸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장 필요한 것만 주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돈 탐내면 어떡해요? 저희 아들이랑 살 건데 이제 제 자식이나 다름없죠. 에이, 그래도 헤어지면 남남인데요. 헤어질 거 생각하고 사나요? 아유, 정민 엄만 진짜 많이 가져서 그런지 보면 마음이 태평양이야. 너무 넓어. 저는 두 사람만 잘 살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각종 알러지에 기관지염, 천식, 온갖 잔병치레를 달고 사는 아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무슨 얘기해? 저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돈이 모자라니?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아봐서 어머님하고 같이 살아보고 싶어요. 저 말은 진심이 아닐 텐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집에 들어온다고 하는 걸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어 들어오라고 했죠. 결국 그렇게 아들 내외와 함께 합가하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걱정과 달리 두 사람은 아주 사이좋게 결혼 생활을 했고 곧이어 예쁜 손녀딸도 태어났습니다. 까르르르르 까꿍. 아이고 이뻐라. 어머님,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너희가 부모인데 너희가 지어야지. 할미는 그냥 이뻐만 해줄게요. 어머님이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님의 지혜를 닮은 딸로 키우고 싶거든요. 며느리는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속이 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속 깊은 모습을 가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살다 보니 그 모습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더군요. 며느리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저는 손녀딸의 이름도 손수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바쁠 때면 손녀를 돌보아주며 행복한 중년을 보냈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이게 바로 사람 사는 것이구나, 행복이구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손녀딸이 돌이 되던 해 아들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어머님, 채운 게 어딨죠? 여기. 아니, 왜 또 지원이가 아픈 거야? 아니요, 오늘은 정민 씨요.
아니, 왜? 아들은 툭 하면 감기에 걸렸고, 감기에 걸릴 때마다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천식은 점점 나빠져 일상생활도 어려울 지경이었죠.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큰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에 저는 왠지 모르게 2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급하게 외래 예약을 잡아 대학병원으로 간 우리는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죠. 폐암입니다.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좋은 소식을 기대하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그리고 똑같은 상태. 아들은 폐암이었고 전이가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소생을 바라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자신이 폐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된 아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밥도 먹고 약도 먹어야지. 왜 그러고 있어? 여보, 밥 좀 먹어봐요. 어? 아니야. 난 이미 틀렸어. 난 죽을 거야. 여보, 미안해. 엄마, 죄송해요. 아들은 지 아버지와 똑같이 삶에 대한 의지를 잃고 완전히 포기해버렸더군요. 하지만 암의 진행은 느리고 확실했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쇠약해져 갔어요.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35이 되던 해, 제 아버지와 같은 나이에 결국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랑 지온이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님. 아가, 지온이 봐서라도 힘을 내야지. 저 역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딸처럼 여기는 며느리와 하나뿐인 손녀딸을 위해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니? 네, 오늘 지온이 데려다 주고 은행 가서 서류 정리해야죠. 서류? 아, 지온이 아빠 서류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이 죽자마자 며느리는 빠르게 재산을 정리하고자 하더군요. 저는 상속순위에 없으니 아들의 모든 재산은 며느리에게 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들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재산이라고 해봤자 모두 제가 미리 증여해 준 것들이었고 그것도 평생 쓸 만큼의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만져보지 못해서 그런 건지 며느리는 잘 다니던 병원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더니 미친 듯이 쇼핑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며느리는 어떤 날엔 새로운 차를 사고 또 다음 날엔 새로운 가방과 옷을 샀습니다. 평생 사치라고는 모르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씀씀이가 제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했지요. 아니, 지난주에도 가방 사지 않았어? 또 산 거야?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웠던 아이는 어디로 가고 돈 욕심에 눈이 먼 며느리만 남았더군요. 저는 역시나 제가 처음 봤던 게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온이 할머님 되시죠? 네, 제가 지온이 할머니인데요. 네, 여기 유치원인데 지온이 어머님이 안 오셔가지고요. 네? 지온이 어머님이 보통 4시 정도에 오시는데 지금 7시가 넘었는데도 안 오셔서 저는 전화를 받고 급히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유치원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손녀만 남아있더군요. 지온아, 할머니. 무엇 때문인지 며느리는 정신이 계속 없어 보였고 저는 혼자 남을 아이가 걱정돼서 집을 떠나지도 못한 채 남아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가 못마땅한 건지
몇 차례 이사를 권하더군요. 어머님, 아무래도 저희랑 살기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차라리 더 작은 집으로 가시면. 아니다. 내가 지온이도 좀 봐주고 하면 너도 편하지 않겠니? 이제 일도 시작해야지. 저는 아이가 걱정되어 계속 남겠다고 우겼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180도 돌변했어요. 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들어오는 거야? 아유, 술 냄새. 너 술 마셨니? 아가, 주말 같은 때 나한테 애를 맡겨놓고 마셔야지. 지온이가 한참 기다렸다. 다음 주부터 시터 올 거예요. 어머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급기야는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겨워하는 행동이라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고 제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죠. 손주를 핑계로 버티고 버티던 어느 날 새벽,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초저녁에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에 깬 저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미친 할망구. 아니, 아들 죽었으면 알아서 집에서 나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뼈다귀만 남은 자식이랑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노친네까지 모시게 생겼냐고.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아니, 아들 죽기 전에 나는 알아서 재산 좀 물려주고 정리해줄 줄 알았지. 돈이 많으면 뭐하냐? 노인네 꼬장꼬장해서는. 이고지고 죽으려나 봐. 나도 그냥 이 집만 달래서 새 출발해야지. 창창한 나이에 과부된 것도 억울한데 내가 이 정도 위자료도 못 받을 건 아니잖아.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듣자 하니 이 집을 팔아서 한몫 두둑히 챙길 계획이더군요. 괘씸한 마음에 손발이 떨려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고 날이 밝자마자 며느리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나가야겠구나. 나도 조용히 혼자 살고 싶고 너도 이제 추스른 것 같으니 지온이 데리고 나가거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지온이 아직 어린데 저희 보고 나가라고요? 정민이 죽으면서 물려준 재산도 꽤 있을 것이고 부족함은 없으리라고 본다. 네가 재산 탐내는 것도 아닐 텐데 내가 나가라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저번부터 나보고 따로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지 않았어? 그럼 나더러 내 집을 놓고 내가 나가라고? 저에게 한참 동안 읍소하던 며느리는 결국 손녀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채 안 돼 아이를 먼저 돌려보냈더군요. 자기가 자리를 잡으면 데려가겠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와 문자로 빌고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우리 어머님, 제가 잠시 정민 씨를 잃은 고통에 미쳐서 어머님의 고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신다면 제 어머니에게 못 받은 사랑 받고 어머니께 돌려드리지 못한 사랑 돌려드리면서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한 달이 넘도록 이런 연락을 받으니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 복잡한 심경입니다. 정말 남편을 잃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돈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싶어 돈이 뭔가 하고 회의감도 들고요. 손녀딸을 생각해서라도 며느리를 받아주고 용서해야 하는 것인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데 한 번 아니다 싶었던 것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고 돈을 주는 것은 쉬우나 하나 남은 손녀딸마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까봐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일이라 생각하시고 한 번씩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